안녕하세요. 손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승입니다. 이번 시간은 48강, 바로 조선의 문화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54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152쪽에서 155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에 대해 공부했죠? 네, 바로 조선의 제도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 조선의 제도를 어떻게 나눠서 공부했어요? 네, 중앙, 지방, 신분, 관리 등용, 교육, 군사,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했었죠. 이 중에서 특히 뭐랑 뭐가 중요하다? 조선의 중앙과 지방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앙과 지방 제도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죠? 첫째, 어디랑 비교해라? 고려랑 비교해라. 둘째, 뭐를 중심으로? 조화와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기억해라 라고 했어요. 중앙제도는 뭐와 뭐의 조화? 왕권과 신권의 조화. 지방제도는 뭐와 뭐? 중앙집권과 향촌자치의 조화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와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공부할 이 조선 문화사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사라고 하는 건 제가 절대로 암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 문화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문화라는 게 뭐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든 거야. 즉,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에 대해 알아야 돼? 그 문화를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문화를 바라보아야 문화가 입체적으로 이해된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 지금 어떤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죠? 네, 조선 전기, 양란 이전에 조선 전기의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조선 전기가 어떤 시대고 이때 문화를 만든 애들은 어떤 애들인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조선 전기 크게 뭐로 나눠집니까? 네, 또 그 조선 전기도 15세기와 16세기로 나누어지게 돼요. 자, 15세기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과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만들고 그 새롭게 만든 조선이란 나라의 통치체제를 정비해가는 게 15세기였어요. 그죠? 이 조선이란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던 게 바로 누구였죠? 신진사대부 안에서도 누구? 정도전으로 대표된 급진파 사대부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15세기 여러분, 이 15세기를 이끌어가던 게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급진파 사대부라면 얘들이 어떤 애들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얘들은 어떤 애들이야? 일단 급진파 사대부, 정도전의 대표고 여러분들 15세기에 권력을 잡고서 조선의 체제를 정비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들이 체제를 정비해 가면서 만드는 나라 조선. 얘들이 급진파 사대부가 만들고자 하는 조선은 어떤 조선이에요? 그들의 목적이 뭐였죠? 모든 권력은 어디로 모인다? 중앙에 모인다. 중앙집권. 그리고 부국강병. 부자, 돈 많고 강한 나라. 힘세고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게 얘들의 목적인 거야. 얘들의 목적은 부국강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급진파 사대부에게 성리학은 이 부국강병과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수단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성리학 이외에 다른 방법도, 다른 수단도 목적인 이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이라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성리학 이외에 과학기술이나 다른 사상에도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죠? 자, 이런 성격을 가진 급진파 사대부가 만드는 문화는 어떤 문화? 굉장히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문화. 얘들아, 이거 센 말을 오해하면 안 돼. 이 급진파 사대부 이렇게 말하면 얘들은 뭐 성리학을 무시했어요? 아니에요. 얘들도 사대부야. 얘들도 성리학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성리학만을 중시하진 않는다는 거야. 성리학이 가장 베스트지만 그 외에도 도움이 될 만한, 국가에 도움이 될 만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도움될 만한 다른 게 있다면 충분히 갖다 쓸 수 있다.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리학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야. 그거 오해하면 안 돼. 자, 근데 여러분 16세기로 시기가 넘어오면은 상황이 좀 변합니다. 이 급진파 사대부만 있던 게 아니죠. 절대 다수는 누구였어요? 네, 조선 건국을 반대하던 정몽주로 대표되던 온건파 사대부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온건파 사대부는 결국 이 급진파 사대부에게 밀려서 조선 건국을 반대하다가 결국 밀려났잖아. 어디로 가요? 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제자를 기르고 공부를 했죠. 그죠? 이 온건파 사대부의 후손들을 뭐라 불러?
살인파라 불러. 얘들이 이 16세기부터 이 조선 그 정치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누구랑 싸워? 급진파의 후손인 훈구파랑 싸워요. 그래서 16세기는 이 살인파가 훈구파를 무찌르고 권력을 잡아가는 살인 집권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럼 16세기 문화를 볼 거면 누구에 대해 알아야 돼? 그렇지. 이 온건파 바대부랑 살인이 어떤 애들인지 알아야 돼요. 얘들은 어떤 애들이야? 얘들은 여러분들 목적이 달라요. 얘들의 목적은 뭐야? 얘들은 지금 지방으로 내려갔지. 그러니까 권력을 중앙이 아니라 어디로 달라? 지방으로 나누어 달라. 향촌 자치를 꿈꾸고요. 그리고 얘들이 바라는 나라는 급진파 바대부들이 바라는 나라처럼 힘세고 강한 나라가 아니야. 얘들이 바라는 나라는 힘세고 강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예요? 성리학적인 이상 국가를 꿈꾼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래? 왕이라고 할지라도 성리학에서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한다. 왕도 정치를 꿈꾸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 온건파 바대부는 목적 자체가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적인 국가를 만들 자가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이 성리학이잖아. 그러니까 성리학 이외의 다른 방법이나 수단은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16세기 다림의 정권을 잡고 나면은 성리학 이외의 다른 사상이나 과학기술은 굉장히 무시당하고 배척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나누어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우리는 15세기 문화에 대해 살펴볼 거야. 자, 얘들아, 15세기 주인공이 누구라고? 급진파 바대부라고. 얘들에게 성리학은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수단에 불과하다. 얘들의 목적은 강한 나라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성리학 이외에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여서 어떤 문화가 만들어져요?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게 15세기예요, 여러분들. 급진파가 권력을 잡았던. 지금 우리는 그 15세기 급진파 바대부가 만들었던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문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제가 좀 평소랑 다르게 판서를 하지 않고 프린트를 그대로 여기 칠판에 붙여놨어요. 이 프린트에다가 이제 제가 펜을 좀 글씨를 써주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4번 프린트 그 이제 1. 시대 상황 한눈에 보기, 2. 15세기 16세기 비교 이해 하고, 이제 오른쪽 위를 보면은 3 하고 훈민정음이 나와 있죠. 제가 이 프린트를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놨습니다. 여기부터 볼 건데, 일단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54번 학습지를 공부하시면서 어디를 함께 보셔야 되느냐. 교재 다 받으셨죠, 여러분들? 이 54번 학습지를 좀 뒤로 넘겨봐. 뒤로 넘기면은 또 54가 나오죠. 그리고 제목에 뭐라고 나와요? 조선 전기 민족 문화의 발달 보충 자료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다음 장, 아예 다음 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54번 이 조선 전기 문화에 여러분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뒤에 보충 자료를 같이 실어놨습니다. 거기도 1번 훈민정음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여기는 탐구 자료랑 사진 자료 같은 게 나와 있죠. 이걸 같이 보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54번 학습지가 내용이라면 뒤에 부분은 탐구 자료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훈민정음 이 훈민정음을 여러분들 안 들어본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한글을 훈민정음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부분에 이제 이 강의가 올라올 때쯤 수행평가 안내 영상도 함께 올라올 텐데, 이 훈민정음은 이번 수행평가에 들어가죠. 그죠? 안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글 창제에 반대하는 양반 사대부의 입장과 한글 창제를 주장하는 세종대왕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글쓰기라는 건데, 거기 이제 안내 영상도 보시고, 직접 보시고, 또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학습지, 교과서는 152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요. 학습지 여기에 훈민정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뒤에 탐구자료, 이게 화면에다 잠깐 띄워드릴게요. 이 훈민정음 창제의라고 나오고, 훈민정음을 둘러싸고 대립하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이 한번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직접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니까요. 이 부분을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를 보시면 돼요. 교과서와 학습지 자료 그리고 수행평가 안내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게 되면은 다 나와 있어요. 이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하던 사대부의 입장과, 그럼에도 양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을 만들려고 했던 세종대왕의 주장, 입장이 이 학습지랑 교과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이제. 자, 일단 이제 4번, 프린트 4번 보시면은
과학 기술의 발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은 바로 훈민정음 나오고 나서 바로 과학과 기술이 나오잖아. 지금 여러분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15세기 문화라 그런 거예요. 15세기 급진파 사대부는 그들의 목적인 중앙 집권과 부국 강병을 위해서라면 성리학 이외에 다양한 수단을 받아들이는데 거리낌이 없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자, 이 과학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그래, 얘들의 목적이 뭐니까? 강한 나라, 부국 강병. 그리고 이런 부국 강병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튼튼하고 강해야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삶도 안정될 수 있잖아. 그치? 서로 상호 보완인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안정돼야 나라가 강하고, 나라가 강해야 백성들의 삶도 안정되고, 이런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발전되는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천문학과 역법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천문학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게 좀 됐는데, 한석규 씨랑 최민식 씨가 주연한 천문, 하늘에 묻는다 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포스터 잠깐 띄워드릴게요. 보신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게 이제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 여러분 제목이 천문이죠? 천문 뜻이 뭐냐면, 하늘에 묻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묻는다라는 게 천문이야. 그러니까, 하늘에게 물어보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게 뭘 물어봐? 이때 사람들이 하늘에게 뭘 물어볼까요? 제가 수능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걸 물어볼까요? 로또에 당첨될 수 있을까요? 아니야. 하늘에게 뭘 물어볼까? 그래요. 하늘에게는 뭘 물어봐? 날씨, 기후, 계절, 별, 기상, 그러니까 날씨랑 기후랑 별자리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비가 올까요? 이번에 태풍이 올까요? 이번에 가뭄이 들까요? 이번에 눈이 내릴까요? 이런 식의 날씨와 계절과 기후의 변화를 관찰하고 물어보는 거야. 왜 하늘에다가 날씨랑 계절, 기후를 물어볼까요? 뭐에 중요하니까. 그렇지, 당시 조선은 어떤 사회예요? 인구의 95%가 농민인 농업 국가란 말이야. 그 농사 지을 땐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를 안 지었어도 이건 알아. 농사 지을 때는 제때 비 내려주고 해도 쨍쨍 비추어주고 그런 게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날씨가 중요하고 그 날씨, 농사에 도움되는 날씨를 미리 예측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뭐 비가 안 온다고 한동안은 비가 안 내릴 거다. 그러면 미리 저수지에다 물 받아 놓고 한동안은 비가 많이 내릴 거다. 이러면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댐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들. 그러니까 농사에 도움되기 위해서 그 농업에 꼭 필요한 날씨를 예측하기 위한 기상 예측을 하기 위해 하늘에 물어보는, 그러니까 날씨를 예측하는 기상 관측 학문이 천문학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상청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왕의 권위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왕의 권위랑 연결되냐? 여러분, 당시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만 키면은 다 나와요. 오늘 낮 기온은 몇 도, 저녁 기온은 몇 도, 비가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우산을 챙겨가라 다 뜨지만 그 시대는 그런 정보가 있어? 없어. 인구의 절대 다수는 농민이야. 얘들은 농사 짓고 살아야 돼. 근데 이 농민들은 언제 비가 오는지, 언제 바람과 태풍이 부는지, 언제 해가 쨍쨍 내리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건 누구밖에 몰라? 왕밖에 몰라. 왕이 전문적인 관리들을 동원해서 이런 날씨를 막 연구한 다음에 기상 예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물어보는 거지. 야, 비가 언제쯤 올 것 같냐? 그럼 이제 애들이 말하는 거예요. 전하, 2주일 후에 비가 올 겁니다. 그럼 이제 왕이 딱 농민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농민들아, 요즘 비 안 와서 고민이 많지? 2주 후에 비가 내릴 것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농민들은 야, 진짜 비가 올래나? 하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진짜 2주 후에 비가 온다 생각해봐요. 농민들이 이걸 누굴 칭송할까? 역시 우리 주상전하는 하늘과 통하시는 분이다. 주상전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셨다. 그렇게 믿는 거야, 얘들아. 근데 얘들아, 반대로 말하면 2주 후에 비가 내릴 것이다. 이러는데 비가 안 와봐. 그럼 백성들이 뭐라 그래? 우리 임금이 부덕해서 하늘이 노하셔서 우리에게 비를 주지 않는다. 우리에게 비가 오지 않는 건 누구 때문이다? 임금 때문이다. 왕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천문이라는 건 뜻이 뭐라고?
하늘에 묻는다는 거. 하늘에 뭘 물어본다는 거야? 날씨, 계절의 변화, 기상. 근데 날씨, 계절, 날씨와 기후를 물어본다는 거야. 이걸 왜 물어봐? 당신은 농업 국가니까. 농업에 필요한 게 뭐? 날씨. 그 농업에 꼭 필요한 날씨를 연구하는 기상 예측을, 날씨, 기상을 연구하는 기상청, 기상 예측 학문이 천문학입니다. 이 천문학은 뭐랑? 국왕의 권위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 필요하다? 그래. 농업에 꼭 필요하다는 거. 농업의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조선은 이 천문 연구, 날씨와 계절과 그런 기후의 변화를 연구하는 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늘을 관찰하고 날씨랑 그런 기후의 변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천문 현상을 관측하는 과정에서 천문학과 역법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역법이 뭔지 아냐면, 역법이 뭔지 아세요? 역법은 그런 이제 계절의 변화를 정리한 달력이라고 보면 돼요, 달력.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1년은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12달, 봄, 여름, 가을, 겨울. 4절기로 나누잖아. 그지? 이게 다 얘들아, 이걸 정리한 거예요.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계절, 봄, 1년 12달을 4개의 계절로 나누는 거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이제 달력, 그런 걸 역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식의 개념은 이해가죠, 여러분들. 조선에서 가장 중시했던 학문 중에 하나가 천문학입니다. 농업에 꼭 필요하니까. 왕권과 국왕의 권위와 농업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 자, 그럼 봅시다.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느냐. 여러분, 여기 빈칸에 들어가겠어요. 써봅시다. 천상 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는 거야. 지도야, 지도. 천상 열차 분야 지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뒤에 이제 여러분 그 다음 보충 자료 54번 프린트 2번에 나와 있고, 이거 화면으로 잠깐 띄워드릴게요. 이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하늘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자리의 위치랑 구역을 표시한 천문도예요. 천문도. 근데 이게 여러분들 조선이 독자적으로 만든 거 아니고 고구려에 존재했던 천문도. 이게 고구려 무덤에 있던 그 천문도인데 고구려 사람들이 하늘을 관측한 별자리 지도였거든. 그거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만든 게 조선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야. 그러니까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별자리 지도라는 겁니다. 그 별자리의 그 위치, 별의 그런 변화를 알아야 계절과 날씨의 변화를 알 수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태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좀 우스갯소리가 이게 참 좀 안타까운 얘기보다 오픈 얘기이기도 한데, 이걸 고구려의 천문도를 누가 발견했냐면은 조선의 농민이 농사 짓다가 저수지에 떠내려오는 걸 주운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뭐지? 뭔가 뭐 이상한 게 막 그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농민이 야, 이거 뭔가 귀한 거 같다 이러고 조선 조정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 조선 조정에서 보니까 야, 이게 별자리를 연구한 문화유산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한 건데 참 그만큼 문화유산이 잘 보존이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나마 발견된 게 다행이긴 한데. 자, 하여튼 그런 거고. 자, 그럼 이건 이제 별자리의 지도가 천상열차 분야 지도고, 그런 또 이제 하늘의 그런 별자리를 관측하는 기구도 만듭니다. 바로 혼천의 그리고 간의라는 거예요. 이 혼천의와 간의, 이것도 다 뒤에 사진 여러분 그 다음 54페이지 보충 자료에 나옵니다. 혼천의와 간의. 자, 이거는 별자리, 하늘의 그런 해, 달, 별의 변화, 하늘의 변화를 관측하는 기구야. 이런 하늘의 별자리 변화, 하늘의 변화. 이걸 통해서 이제 별자리와 그걸 토대로 날씨와 계절, 기후의 변화를 관측하는 천문 관측 기구입니다. 자, 이런 문화유산의 이런 발전의 결정판이 뭐냐?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천문학의 발전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적었어요, 여러분들? 네, 칠정산.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둘 다, 이거 혼천이랑 간이도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거고, 이 혼천이랑 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한 결정판이 칠정산이라고 하는 결과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 이 부분 나오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야. 처음으로 한양, 서울을 기준으로 날짜와 계절의 변화를 계산하는 달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대단하냐 싶을 거예요. 오늘날은 당연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날씨랑 계절, 별자리의 변화랑 달력을 만들잖아. 근데 이땐 얘들아,
이런 기술이 없었어요. 이걸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그런 시간, 계절, 날짜의 변화를 알려면 엄청난 과학기술이 필요해. 독자적으로 그 별들의 변화, 시간의 변화, 날짜의 변화를 연구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세계적으로 이게 가능한 나라는 딱 두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이 시대에. 중국이랑 아라비아, 아랍권. 딱 두 개밖에 가능하지가 않았어. 근데 세종대왕은 말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는 중국, 당시 명나라였죠. 명나라가 쓰는 역법, 달력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근데 여러분, 명나라 달력은 어디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 명나라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 날짜의 변화, 계절의 변화 다 명나라를 기준으로 한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야. 명나라 달력 기준으로는 지금 좀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야. 지금 좀 해가 쨍쨍히 비춰야 되는데 해가 비치기는 겨우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달력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사에 알맞는 그런 결과가 나오질 않는 거야. 계절이랑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농사에 맞추려면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날짜와 계절, 날씨의 변화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우리 서울을 기준으로 날짜랑 계절의 변화를 계산해서 만듭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서 당연히 기존에 존재했던 중국과 아라비아의 달력을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 만든 거야. 이 당시에 이렇게 독자적으로 날짜랑 계절의 변화를 계산하는 역법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중국이랑 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것 덕분에 이런 천문학이 한층 더 발전했죠. 이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문화의 결정판은 다 세종대왕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세종대왕 때 우리 서울을 기준으로 한 날짜랑 계절의 변화를 계산하는 역법서, 달력이라 그랬죠. 달력인 칠정산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시계, 앙부일구, 해시계, 자경루, 물시계 같은 것도 세종대왕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다 15세기예요, 여러분들. 15세기.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여러분 천문학의 변화였고요. 자, 이렇게 천문학을 중시한 이유가 뭐라고요? 뭐에 도움이 되니까? 농사에 도움되니까. 당신 여러분 농업국가죠. 농업의 발달 봐야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농사를 지을 거면 여러분들 뭐가 중요합니까? 날씨가 중요하고 그 날씨 중에서 특히 그 농사 지을 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가 얼마나 오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이걸 사회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날씨의 특징이 여러분들 강수량, 비가 오는 걸 강수량이라고 그러죠. 강수량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비가 엄청 많이 오지만 겨울엔 또 엄청 안 와. 이게 들쭉날쭉이란 말이에요, 강수량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계절마다 비가 얼마나 오는가를 좀 예측을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걸 또 세종대왕이 15세기에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측우기라 그래요. 측량한다. 무엇을? 비가 오는 양을 측량하는 기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계절마다 얼마나 오는지를 예측하는 기구고 이걸 통해서 언제 비가 안 오는지, 그러니까 언제 또 비가 많이 오는지 이런 걸 토대로 비가 안 올 때는 물을 저장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내려보내고 이렇게 가뭄과 홍수에 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세종대왕 때죠. 15세기죠, 세종대왕 때. 그러니까 15세기 이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급진파 4대부와 세종이 함께 시너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적 상황이 중요한 거야, 얘들아. 물론 세종대왕이랑 왕이 굉장히 실용적인 것도 있지만 이 왕과 함께하는 신하들도 그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농사는 결국 어디다가 짓죠? 땅에다가 짓죠. 그러면 그 땅에 그런 높낮이, 어디에 땅이 좀 깊이 파이고 어디는 땅이 별로 안 깊고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토지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기구도 만드는데 이거를 우리가 인지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세조 때 만들어져요. 세종이 아니고. 이거 좀 그렇다고 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또 제가 여러분 이 별표 치는 거는 꼭 알아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농업의 발달을 보여주는 최종 결과물, 이런 농업의 발달이 집약된 결정판이 바로 뭐냐?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어떤 책이냐면은 농법서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책인데 이 책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고려시대 포함해서요. 농법,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한 책은 많았어요. 근데 그 책이 다 어디 책이냐?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다 중국인들이 만든 농업 서적을
그대로 수입해가지고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래, 얘들아. 그 중국인들이 만든 농업책은 당연히 어디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 중국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농업책이에요.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에 갖고 와봤자 도움이 돼, 안 돼? 안 돼. 중국이랑 우리랑 여러분 자연환경이 완전 다르잖아. 그러니까 배종대왕이 왜 중국 거를 따라하고 왜 중국의 농법을 그대로 따라하느냐?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알맞는, 우리나라의 특징에 맞는 농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법을 우리나라에 맞게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농법서야. 그러니까 중국 농법을 참조는 했지만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정리한 거고, 이 책을 만들 때 전 정말 회종대왕이 대단한 게 여러분들, 농사는 누가 지어요? 양반 사대부가 농사를 지어요? 세종대왕이 농사를 지어? 아니야. 양반 사대부랑 세종대왕도 농사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농사 누가 지어요? 농민들이 지잖아. 세종대왕이 말하는 거야. 야, 전문가에게 물어봐라. 시골 관리들을 보냅니다. 전국의 시골 각지로 보내서 나이 많은 농부들, 나이 많은 농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야. 농사를 짓는 노하우가 어떻게 되냐고. 그 농민들이 평생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연구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글을 모르니까 구두로 물어봐요. 관리자는 시켜. 너희가 가서 물어본 다음에 걔들이 말하는 걸 정리해와. 이래서 전국 각지의 농민들에게 물어서 그 농민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종합해서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농민들에게도 배울겠다. 그 전에 양반들은 맨날 농민들 글도 모르고 무식하다 무시만 했는데 세종대왕은 농사는 농민들의 전문가다. 전문가에게 물어봐라. 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랑 중국의 풍토랑 기후가 달라 중국의 농법을 그대로 이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조선 땅에서 오래 농사를 지은 농부들의 경험을 듣고 제작한 우리의 농법서가 바로 농사직설이에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의학. 의학의 발전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세종대왕이에요. 다 세종대왕이네요, 여러분들. 의학에서는 또 어떤 책이 만들어지냐? 야, 이거 좀 의학이라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의학, 허준, 동의보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들아, 동의보감은 조선 후기, 외란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아닙니다. 이때 나온 건 여러분들 향약 집성방이라는 거예요. 향약 집성방.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약재, 약에 대한 약재를 같은 걸 정리해 놓은 책인데, 이것도 여러분 최초입니다. 뭐가 또 최초냐? 이제 알면 알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의 약재랑 거기에 따른 치료법을 정리한 최초의 의서예요. 이게 여러분, 그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의 의학 서적을 그대로 수입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약재, 중국의 치료법. 근데 그것도 또 누구 기준이야? 다 중국애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병에는 이러이런 약재를 써라. 근데 그런 약재가 우리나라에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약재를 써봤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중국인이랑 우리나라 사람이랑 체질이 다르니까.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재를 이용한 치료법을 정리해라. 해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약재랑 그에 따른 치료법을 정리한 게 바로 향약 집성방입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또 적어놨죠? 볼게요,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거야. 우린 지금 과학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부국강명과 민생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15세기에는 다양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그 부국강명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다 갖다 썼으니까 대표적인 게 세종대왕의 시대라고 했었죠. 이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천문학 서적이 바로 칠정산. 이게 칠정산 안에 4편이랑 몇 편 나눠져 있는 거야. 여기 나오죠. 중국 원나라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하여 편찬했다. 어쨌든 중국이랑 아라비아를 참고했지만 어디를 기준으로? 우리의 수도 서울인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의 운동, 그러니까 계절과 날짜의 변화를 정확히 계산한 역법, 달력이었다는 겁니다. 자, 칠정산. 그리고 또 농사직설, 농업서적이죠. 조선 최초의 농법서로 각 고을의 경험 많은 농부들에게 들은 우리의 농사 지식을 종합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책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재를 활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담은 책이다 라고 나와 있죠. 다 우리를 기준으로 만든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문화, 천문학, 농업, 의학이었어요. 과학기술. 자, 그러면 좀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문물 정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물, 그러니까 제도를 정비했다 그런 겁니다. 자,
첫 번째, 크게, 일단 여러분 어떻게 볼 거냐면, 지도, 지리서, 역사서, 세계지도, 뭐 윤리서, 의례서 이렇게 나눠 볼 건데, 일단 지도, 지리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도와 지리서, 이걸 왜 만들까, 얘들아? 이게 왜 필요할까? 뭐 지리를 좋아해서? 여행 갈 거면 지도를 봐야지. 뭐 이런 걸까요? 티맵, 카카오맵 이런 거 알자? 아니야, 얘들아. 지금 봐봐, 얘들아. 국가가 주도해서 지도랑 지리서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가 지도랑 지리서를 왜 만들까? 여행 가려고? 아니라 그랬죠. 왜?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방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럼 그 지방의 농업 생산량이 얼마인지, 그 지방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 지방의 중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특산물은 무엇인지, 어디가 요충지인지, 그런 걸 알아야 국가 입장에서는 그 지방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이유는 통치하기 위해서야. 뭐 여행 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지방을,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지방을 통치할 때 필요한, 지방 통치에 필요한 정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도랑 지리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고 뭐랑 관련된 거예요? 권력을 중앙에 모으는 중앙 집권, 그리고 국방 강화. 그 지역에 어디가 요충지이고 어디가 중요한 지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부국강병 중앙집권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랑 지리, 각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이 바로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세종대왕 때 나온 거예요. 세종실록 지리지. 그리고 성종 때 동국여지승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지도란 지리지. 그 지방의 토지, 그 지방의 땅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그 지방의 교통, 어디가 이제 길이 잘 뚫려 있는가, 그리고 그 지역의 인구 정보, 사람이 얼마나 가는가, 그 지역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그 지역의 자연환경, 언제 비가 오고, 뭐 홍수는 얼마나 나고, 그 지역에 어떤 풍속이 있고, 어떤 특산물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이렇게 그 지방을, 중앙정부 입장에서 그 지방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수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중앙정부 입장에서요. 자, 그 다음에 역사서. 역사서인데, 역사책을 왜 만들까, 얘들아? 심심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봐봐.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제만 만들어져서 체제를 정비하고 있죠. 얼마나 바쁘겠어, 얘들아.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왜 역사서를 정리하느냐? 이때 정리된 역사책은 일단 제일 먼저 조선 애들이 만든 건 뭐냐면, 그 전에 망한 나라, 그들이 무너뜨린 나라 고려 역사를 정리했어요. 아니, 고려를 무너뜨리고 만들어진 게 조선인데 왜 자기네가 무너뜨린 고려 역사를 정리합니까? 정당화시키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려 역사를 정리할 때 어떤 관점으로 정리했냐? 왜 고려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고려는 무엇가 잘못돼서 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고려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관점으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고려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 망할 만한 나라였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나온 우리 조선은 잘못된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만든 건 너무나 정당한 결과였다. 라는 그 조선 건국, 이 4대부들, 급진파 4대부들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그 사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려고 만든 게 그 당시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조선 건국의 그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야. 그럼 여기서 고려가 망한 이유로 뭘 꼽느냐? 되게 많은 이유로 꼽지만, 뭐 정치가 문란했다, 백성들을 괴롭혔다, 여러 가지 꼽지만 불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는 불교를 숭상한 나라여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봐봐, 고려가 불교를 숭상하다가 망했다. 그러니까 그런 고려를 무너뜨린 우리 조선은 불교로 나라를 다스린다, 안 다스린다? 안 다스린다. 우리는 뭐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성리학, 유교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우리 그 불교를 숭상하다가 망한 고려를 대신한 우리 조선은 불교가 아니라 유교적인 통치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 유교적 통치 이념을 강조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우리 절대로 고려 꼴 안 나겠다. 역사의 교훈을 얻겠다는 거죠. 역사는 여러분 인류의 오답노트예요. 오답노트. 그 전에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여러분이 뭘 잘못했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오답 틀리면 또 틀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가?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당연히 통치에 활용을 하겠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조선시대 4대부들 역사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그 전에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가 알아야 되니까. 백제는 왜 망했는가? 고구려는 왜 망했는가? 신라는 결국 왜 무너졌는가? 이런 것들. 발해는 왜 무너졌는가? 자, 그래서 고려사를 정리하게 됐고, 또 조선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역사책이 뭐죠? 조선왕조실록이죠. 조선왕조실록. 이거는 여러분 그 국왕이 죽은 다음에 제도사 할 때 배웠죠. 역사서를 편찬하는 춘추관에서 칠록청을 설치해서 역사책을 편찬을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들어가는 책이에요.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은 정말 대단한 게 이걸 기록하는 애들을 우리가 사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사극을 보시면 가끔 나올 거야. 왕과 신하들이 막 정치를 논의할 때 그 구석진데서 앉아가지고 계속 뭘 쓰는 애들이 있다? 걔들이 사관이에요. 걔들은 하는 건 딱 그거야. 왕과 신하들의 말과 행동을 다 기록해 놓는 거야. 심지어 사관은 2명이거든요. 한 명은 행동을 기록하고요. 한 명은 말을 기록해. 다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그 왕이 딱 죽으면은 그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 했던 그 모든 행동과 말과 행동, 그 대화 기록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 죽은 왕에 대한 기록을 편찬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에 대한 기록을 정리한 그 실록을 펴내느냐? 그건 너무 당연한 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에 대한 기록을 다 정리하고 평가를 내리는, 이게 실록이라는 게 기록만 써놓는 게 아니야. 그 사관들의 평가도 같이 실려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이에요. 선생님이 왕이야. 현규 왕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건 잘했고 이런 건 못했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살아있을 때 만든다 생각해봐. 내가 그게 신경이 쓰일까 안 쓰일까? 엄청 쓰이겠죠. 뻑하고 물어볼 거 아니야. 야, 씨, 너 설마 지금 내 욕 적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왕의 눈이 계속 간섭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딱 그 왕이 살아있을 때는 기록만 해놓는 거야. 말과 행동을. 그리고 그 왕이 죽으면 그 전에 왕 때 있었던 그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만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래서 왕별로 나뉘어요.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이렇게 왕별로 탁탁 다 나뉘는데 항상 쓸 때는 그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즉위했을 때 그 전의 왕에 대한 그 실록을 편찬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객관적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태종 이방원 기억나세요? 그 눈피도 눈물도 없는 킬방원. 아버지 몰아내고 형들 다 그 형 동생 다 때려 죽이고 그러고 왕이 된 그 이방원 있죠. 이방원이 여러분 사냥 왕이 되고 나서 태종이 이제 이방원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사냥을 되게 좋아했어. 근데 이제 사냥 가려고 하면은 그 꼬장꼬장한 특히 그 상사 언관들이 전하 사냥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왜냐 왕이 사냥을 가면 여러분 그 드는 돈도 어마어마하고요. 그 왕의 사냥을 호위하는 그 병사들, 백성들 엄청 힘들단 말이야, 백성들은.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해요. 그럼 태종은 사냥 가고 싶어가지고 맨날 싸워, 삼사 원관들이랑. 근데 태종이 하루도 또 막 신하들이랑 사냥 갈래, 사냥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막 싸우다가 옆을 딱 보니까 사관이 그 모든 걸 막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 태종이 좀 뻘쭘해가지고 사관을 불러서 야, 그 내가 그 언관들이랑 사냥 가는 문제로 싸웠다는 거는 좀 기록하지 마라, 좀 빼라. 라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실록에 실려 있어요. 어떻게 실려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다. 사관이 전하께서 나에게 사냥 문제로 언관들이랑 다툰 문제는 기록하지 말라 하셨다. 그게 그대로 적혀 있어요. 왜 적혀 있을까? 다 기록을 한 거야. 그것마저도. 그 이방원인데 얘들아. 심지어 이방원은 자기 아버지였던 태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보려고 그랬어요. 사관들이 우리 목을 베더라도 이건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방원도 양보했어. 그래, 알겠다. 그래서 조선의 어떤 왕도 실록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딱 한 명 봐요. 딱 한 명이 봐. 그게 바로 누구냐? 조선시대 최악의 폭군이자 신하들의 반란으로 쫓겨났던 개또라이 임금 연산군이야. 연산군이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연산군이 그 실록을, 그러니까 전의 왕 때 있었던 자기 아버지, 이 연산군이 성종의 아들이거든. 아버지 성종 때 있었던 역사서를 뒤져봄으로써 조선에는 피바람이 불어요. 그 나중에 또 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가 참 대단한 역사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서도요,
이 조선왕조실록만큼 자세한 역사서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국가 왕조에서 중에서도 가장 자세하고도 객관적인, 객관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얘들아. 잘못한 것도 다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이라는 거. 정말 자랑스러운 책입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지금 다 번역이 돼 있어. 보면 깜짝 놀라요.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평가했다고? 할 정도로. 자, 봅시다. 다음 여러분들, 이제 세계지도인데요. 조선시대 세계지도가 있나? 있어요. 일단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15세기 등장했던 조선의 세계지도. 보시면 여러분, 이 제목이 뭐냐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이나요, 여러분들?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남아있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그러니까 한중일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고요. 보시면 조선 있고요. 중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어요. 여기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일본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이고. 근데 문제는 아시아만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세계지도잖아. 옆으로 가보면 아라비아, 아프리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유럽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 보시면 당연히 오늘날의 그 세계지도를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지도지만 그래도 얘들아 그 시대를 생각해보면 그 옛날에 그래도 아라비아, 아프리카, 유럽의 존재를 알고서 지도에 표시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그런 기록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보시면 또 특징이 뭐냐, 여러분 어디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크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중국의 크기에 비해 우리 조선이 너무 크지 않나요? 이거 거의 중국의 한 3분의 1, 4분의 1이 조선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가장 큰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어디다? 중국이다. 하지만 우리 조선도 그 중국 못지않게 거대한 나라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이 이렇게 크지 않잖아.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조선을 그만큼 크게 그린 거예요. 실제 크기보다 훨씬. 그러니까 그만큼 자주적인 입장이 드러난다는 거죠. 일본은 실종됐어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세계 지도, 이 반일강적인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 대한 우월감이죠. 그러니까 그게 크기에 나오는 거야. 일본 따위야 우리보다 아래에 있지라고 그 사람 생각했던 거야, 그 시대 사람들이. 자, 세계 지도. 이름이 뭐라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현재 남아있는 동양의 세계지도 중에 가장 오래된 거. 조선 외에도 중국, 일본 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아라비아까지 포함했다. 어디를 가장 크게? 중국을 가장 크게 그렸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도 4대부긴 4대부잖아. 급진 4대부들도. 여전히 중국 중심의 세계관, 성리학을 중시한다는 건 있지만 그 중국 다음으로 조선을 크게 그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적인 의식이다. 우리가 중국보다 좀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넘버 2야 라고 하는 그런 자주성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윤리서와 의례서. 여러분 내가 말했죠. 이 급진파 4대부들도 4대부야. 성리학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성리학도 중시하지만 나머지도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성리학을 중시한 건 맞아. 그 증거가 그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윤리와 의례서가 활발히 발행된 거예요. 이런 책을 만드는 목적! 유교적인 사회 질서. 이런 윤리서랑 의례서, 성리학에서 성리학적인 이념을 전파하는 책이거든? 그걸 왜 만드는 거야? 그래, 이 나라를 뭘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 성리학과 유교적인 질서로 끌고 가겠다. 그리고 이런 거 성리학이랑 유교를 왜 퍼뜨리냐? 그게 유리하니까요. 지배층 입장에서. 왜? 성리학에서 뭘 강조하죠? 효를 강조하잖아. 그 충효가 뭐야? 그래, 아랫사람이 이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층인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윤리서가 바로 뭐냐면은 도덕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겁니다. 삼강행실도. 이게 뭐냐면 충신, 효자, 연려 등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한글로 서술한 겁니다. 세종대왕 때 한글이라 나오니까 당연히 한글이니까 세종대왕 때 나온 거죠. 이거는 유교적인 그런 거를 퍼뜨리기 위한 건데 이건 누굴 대상으로 만든 거냐면 백성을 대상으로 만든 거야. 백성들은 여러분들 그런 좀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그리고 글로만 쓰면 알아듣기 힘들잖아. 여러분들 만화책을 또 좋아하죠? 그림까지 친절하게 그려 넣어서 백성들에게 그런 유교적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거야. 그것도 어떤 내용이냐면 되게 재밌어요. 실제 사례.
그러니까 이런 딱딱하게 신하는 왕에게 충성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이런 캐캐묵은 이야기보다 실제로 어떤 효자의 이야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막 부모님이 아프니까 뭐 자기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그 피를 아버지에게 먹였더니 뭐 아버지가 살아나고 그걸 뭐 산신령이 감동해가지고 뭐 복 내려주고 막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 각종 미담들이 실려있는 책이에요, 이게. 이 삼강의 뜻이 뭐냐면 세 가지의 윤리라는 거야. 삼강은 이게 신하는 첫 삼강은 세 가지의 윤리 강령이라는데 첫 번째가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한다. 충.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효.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시대는 그게 기본적인 윤리였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였다면 국가 입장에서도 만든 의례서가 있습니다. 국조의례의. 국가를 운영할 때 필요한 의례 규칙을 말하는 거야. 국가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즉위한다든가, 세자가 즉위한다든가, 뭐 중전을 맞이한다든가, 뭐 그런 국가의 여러 가지 행사들 있죠. 그런 행사 때, 뭐 왕의 즉위식, 왕의 생일 등등 그런 국가의 중요 행사 때 어떤 식으로 그런 절차를 행할 것이냐. 그런 의례 절차를 유교식 예법에 맞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 예법서라는 국가의 중요 행사 예법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술. 이거 좀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와. 이거는 여러분 뭐로 잘 나오냐면 얘 자체로 잘 나오기보다 뭐랑 비교해야 되냐. 나중에 조선 후기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그림이 나옵니다. 조선 후기에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예술 작품이랑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린 조선 전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예술 작품 그림은 안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몽유도원도, 그리고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그린 고사관수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봐봐.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그린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보면은 여긴 강이고요. 이 강이 흐르고 여기는 바위가 있고 여기 나무가 있고 이 강이 흐르는 이 계곡에서 이 바위에 웬 선비, 밑게 이렇게 선비예요. 선비가 걸터 앉아가지고 이 바위에 다 걸터 앉아서 이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명상에 잠겨 있는,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서 바위에 걸터 앉아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명상하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저렇게 물은 끊임없이 흐르는구나. 내 인생도 저렇게 물처럼 흐르겠지? 뭐 이런 생각하겠죠. 현타죠, 현타. 현타 온 거죠, 지금 현타 타임. 현타가 온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 게 고사관수도입니다. 선비가 자연을 바라보며 사색에 빠진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몽유도원도라는 그림도 있어요. 몽유도원도. 이거에 대한 거 좀 볼게요, 여러분. 자, 몽유도원도 이거는 안견이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이건 어떻게 그린 거냐면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라는 사람이 있어. 엄청 예술가적 기질이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이제 기억에 남은, 보통 우리 개꿈을 많이 꾸는데 이 사람은 정말 꿈을 스펙터클 했고, 꿈속에서 여러분 도교 기억나요? 도교? 기억날 겁니다. 그 신선들이 사는 그런 불로장생을 꿈꾸는 그게 도교잖아. 안평대군이 꿈에서 그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세계,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로장생하는 도교적인 이상세계 무릉도원에 다녀온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무릉도원에 다녀왔는데 그거 너무 실감나게 꾼 거야. 그래서 왕자님이잖아. 갑질하는 거죠. 안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국가에 수습된 화가인데 안견을 불려서, 야 안견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상세계인 무릉도원에 갔다 왔어. 그 무릉도원이 어떤지 설명 좀 해줄게. 네가 내 설명 듣고 이거 그림으로 그려야 돼 하고 자기가 꿈속에서 본 그 이상세계를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씨 하면서도 이제 그걸 들은 다음에 왕자님이 시키니까 그린 거야. 그러니까 그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무릉도원, 그 꿈의 내용을 그린 거예요. 보시면 이게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이상세계 무릉도원의 모습입니다. 이게 몽유도원도야. 자, 봐봐 얘들아. 지금 조선 전기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그린 선비가 자연을 바라보고 사색을 하는 고사관수도, 그리고 안견이 그린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을 그림으로 만든 이상세계인 무릉도원을 표현한 몽유도원도, 꿈속을 거닐며 무릉도원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다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그림이죠. 선비나 왕자의 꿈을 대중으로 한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조선 전기 예술이거든. 근데 조선 후기에 가면 어떤 그림이 유행하느냐? 나중에 배우겠지만 김홍도나 신윤복이 그린 씨름도, 서당도처럼 실제 이런 양반이나 왕들의 그런 생활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을 그린 민화가 유행을 합니다. 그런 거랑 좀 여러분이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그 외에도 16세기 넘어가면 사림들이 집권, 성리학을 좋아하는 사림들이 집권하다 보니까 16세기에는 선비, 사대부들, 그들이 좋아하는 충을 상징하는 사군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런 사군자나 검약과 절약을 강조하는 백자나 분청사기, 이런 게 또 16세기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이렇게 봤고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우리 뭐 배웠니, 얘들아? 조선 전기의 문화를 살펴봤죠. 자, 조선 전기 15세기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15세기 문화 어떤 특징이 있죠? 그렇지. 중앙 집권과 부국 강병을 목적으로 한 그 목적을 위해서는 성리학 이외의 다양한 사상과 과학기술을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던 급진파 사대부들이 주인이 되어서 문화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적이고 실용적이고 성리학 이외에도 과학기술, 다양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봤던 게 뭐야? 국왕의 권위랑 연결되고 농사에 도움되는 날씨랑 계절, 기후의 변화를 관찰하는 하늘을 관찰하는 하늘에 묻는 천문학과 그걸 토대로 한 달력, 역법이 유행을 했죠. 그래서 뭐 천상열차 분야지도 같은 별자리를 관측한 지도와 하늘을 관측하는 천체 운행 관측기구인 혼천이랑 간이가 만들어지고 중요한 건 뭐? 그런 발전을 토대로 우리 역사 최초로 우리 수도 서울을 기준으로 날짜랑 계절의 변화를 계산한 달력인 칠정산이 나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농업에서는 뭐 치구기도 있었고, 중요한 거는 또 세종대왕 때 우리 농법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정리한 우리나라 최초의 농법서인 농사직설이 나왔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재랑 치료법을 정리한 우리의 의법서 향약집성방이 나왔다. 얘들아, 칠정산,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다 언제 나온 거예요? 세종대왕 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런 지도, 지리서, 역사서, 세계지도 이런 것들이 나왔다. 특히 혼일강력대 국도지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예술작품도 함께 조선 후기랑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15세기 이런 급진파 사대부들의 문화를 살펴봤고요. 선생님 16세기는요, 간단하게 봤지만 16세기는 오직 성리학이잖아요. 이게 다양한 문화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뭐야?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양반 사대부들이 좋아하는 충을 상징하는 사군자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그린 사군자화나 선비의 깨끗함을 상징하는 백자나 분청사기 정도가 유행했다 정도로 우리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